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일정은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곽관영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김성회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해외 방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나온 속보와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도 생방송으로 봤는데 네.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안감 최근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행안위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시에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직후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책임을 통감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해서 고민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저는 당분간에 경찰 내부의 반발이 좀 그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해외 순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고 없는 사표를 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사표는 수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 부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하던 시절부터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환경부도 그렇고 산자부도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체는 임명권자가 나가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집요하게 나가라고 하면서 사표를 썼던 경우들, 이런 경우들 지금 블랙리스트로 하는 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뭐가 다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98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김창룡 청장도 어쨌거나 청장 입장에서 경찰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룰들과 할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게다가 그 며칠 전에 또 대통령께서 직접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사표 수려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계속하는 여부가 중요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반발 이야기도 나오니 결국은 나가라고 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하셨던 검찰총장을 해보신 윤석열 대통령의 하시는 걸로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장관까지 동원해서 물론 장관이 나가라고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뭐라도 길을 열어줘야 경찰 내에서도 할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사표를 쓰게 된 것 김창룡 청장으로서는 사실상 내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통제권이 강화됐는데 거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좀 대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그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행안부에는 경찰국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죠. 법무부 장관에게는 그 정부 조직법상 그 검찰 사무를 관장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80년대의 민주화운동 기간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행사했던 이 국가폭력 문제 때문에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되면서 91년에 치안이라는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범위에서 사무범위에서 뺐거든요. 그럼 지금 인원이 되게 간단합니다. 국회에 가져와서 자 이러저러해서 경찰권을 통제해야 하니 치안 사무를 정부 조직법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경찰국을 만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절차를 떼어놓고 시행령에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지금 판사 출신으로 법률가이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 경찰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표를 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장관의 설명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방금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과연
현재 법령상으로 새로 신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로 가져가서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있는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냐라는 논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명분 자체도 뭐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걱정은 있지만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관리 감독 체계의 필요성은 불가피한데요.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지난 그 검수완박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적인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빠르게 추진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보고요. 결국 행안부의 발표대로 이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를 점차 좀 심화시키는 그런 과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통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권력도 줄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제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건데, 일각에서 경찰에게 힘이 모이는 것이다. 아니다. 그동안 있었던 경찰의 권력에서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일단 13만 명이고 수사권 확대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국정원까지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로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우려할 만하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이건 제어를 해야죠. 그래서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넘겨줘서 좀 분리해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수사는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있으니까 수사본부장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경찰국 신설이 아니라 2017년에 이미 문재인 정부도 안을 내놨었습니다만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로 해서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여야 정당 사법부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위원들을 추천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인사와 정책 등을 담당하게 만들어서 경찰을 민주적인 통제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 점은 전 100% 동의하고요. 다만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은 현재 조항이 없다는 것, 이상민 장관 말씀하셨다고 하면 도대체 몇 조 몇 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경찰위원회 신설을 포함해서 논의를 좀 국회에서 차분하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데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적인 통제에 관련해서 오늘 그 이상민 장관 설명하셨듯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어떤 대통령실에서 하던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쥐는 것들을 좀 분산시키고 오히려 행안부라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좀 풀어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논의되는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경찰 제도 자체를 30년 전으로 돌리자는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좀 비생사적인 그런 어떤 논쟁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를 향해서 출발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아마 관련된 화면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어떻게 또 출발하는 모습인지, 첫 번째 해외 방문이기 때문에 그 해외 방문 모습까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나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김건희 여사도 함께 동행을 해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군 1호기를 함께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길을 좀 대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공항에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공군 1호기를 타고 스페인 마드리드를 향해서 출발하도록 하는 모습까지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해외 순방이고 또 김건희 여사도 함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외 순방을 나토, 보통 이제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 있는 동맹 국가를 많이 가긴 하는데, 나토를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나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나토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10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북대서양 그 조약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여기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은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고 지금 한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범세계적인 차원의 해법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옵저버로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 방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자면 최근에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신냉전 체제 적인 어떤 세계 질서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세계 질서에서 보다 좀 명확하고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자유민주 진영 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의지를 대한민국 스스로 표명하고 네. 또 국제사회로부터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나토라는 의미도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토로 먼저 가게 되느냐, 그리고 나토한테 가야 될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뭐 한중 간의 관계도 고민을 또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북대서양이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대서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쿠릴 열도라고 하죠. 남도의 남쪽 끝에 4개 섬을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하고 분쟁이 있는 지역인데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부딪혔다라고 하면 아시아 쪽에서 부딪힌다라면 쿠릴 열도가 가장 좀 일본과 함께. 뜨거운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손잡아서 우리가 군사력을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일본은 이쪽에서 유럽은 또 저쪽에서 해서 양쪽을 같이 아우르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죠. 거기에 일본은 저는 뭐 이러나 저러나 참여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본의 외교 같은 경우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때 크림반도 침공 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요구를 한국이 거절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지금 쏘고 있는 미사일 기술 대부분 다 어디서 왔습니까? 러시아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을 이번에 나토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자꾸 벌리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만세를 부를 건 북한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핵 개발하면서 고립될 처지에 있다가 한국하고 이렇게 러시아가 사이가 벌어지면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지금 손댈 수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어진다면 관계가 점점 가까워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러시아, 중국 사이가 좋아지는 가운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끈을 자꾸 놓치게 된다면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김정은의 도발을 막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섞인 지점들이 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진행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3개국 간의 동맹이 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말씀해 준 것처럼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는 멀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경제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윤석 당대표는 불참을 했고요. 일각에서 대통령실하고 이준석 대표 좀 사이 별로 아닙니까?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제가 당 구성원이기 때문에 곤란한 질문인데 네. 이 공식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미묘한 기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만찬 회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진실 공방,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무래도 당내 갈등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좀 긋는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는 향후에도 이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이런 갈등이나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한 네. 조금 이런 관계들이 전격적으로 개선되거나 다른 변화가 오거나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당에서 보시기에는 현 상황이 어떤 겁니까? 저로서는 잘 납득은 안 됩니다.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첫 외교 일정을 하는 것이고 당대표로서 가시는 길에 배웅 정도는 해드리는 것이 보통의 상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가 있었으면 사실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게 없는데 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선 이준석 대표가 안 간 거겠죠. 설마 뭐 대통령실 오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게 안 가신 행동은 이준석 대표로서 조금 부족한 행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당내 이야기를 하나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쪽에서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고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포럼이 또 열리고 있는데 여기 안철수 의원도 포함이 돼 있고 배현진 최고위원도 함께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 구도 자체가 이준석 대 윤핵관 이렇게 나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당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되게 뜨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연구 모임에 참석해서 누구랑 앉는가 뭐 이런 것들에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 스스로 어떤 구도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소위 전선을 넓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SNS에 특이한 글들도 올리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새치도 됐는데. 올리고요. 네, 간장 한 사발이나 뭐 새치, 새가닥 이런 것들인데 네. 이게 누가 봐도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보이고 그리고 본인도 딱히 이렇게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위 저는 이준석 대표가 혁신 대 반동의 어떤 그런 전선들 그런 구도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봐야 하고 저는 당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자꾸 파벌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는 확실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도록 할까요? 민주당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숍이 주말에 있었어요. 워크숍이 주말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의원이 그래도 꿋꿋하시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사실상 가면 갈수록 이재명 의원의 출마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뭐 전대 룰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국민 여론 지지도나 당원들의 지지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룰로, 그러니까 현행 룰로 하던 룰을 바꾸든 별로 상관없이 이재명 의원이 좀 앞서 나가는 모양새를 갖고 유리해 있는 보이죠? 것은 예, 네.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은 당대표로 출마한다면 당선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몰린 상태에서 그럼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가 오히려 말이 없었으면 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오히려 의원들의 압박이 특히나 워크숍 과정에서 있으면서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더 출마하는 쪽으로 굳힐 수밖에 없는 좀 거꾸로 그 압박이 본인에겐 출마로 몰려가는 그림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려야 될 것이 삼선의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대로 가면 당 깨진다라는 것만 들으면 분당 얘기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당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좀 분위기를 쇄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다가 보면 새로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든단 말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분당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두 당 외에 그 두 당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무슨 다른 명분으로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서 제대로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현재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는데 어떤 분이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의원이 깃발을 들고 자 분당에서 나갑시다라면 몰라도 이재명 의원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당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예. 김민석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재명이 그럼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가치가 전면에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 대안까지를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좀 이 명분이 밀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좋은 명분이 있는데 다만 이재명 당신이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데 좀 비켜주시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것이 좀 공감을 국민들이나 당원에게 얻었다면 좀 충분히 논의가 될 텐데 아무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네요. 네. 외부에서 보시기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올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아마 될 것 같다. 그러면 정계 개편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정계 개편이나 분당의 가능성은 말씀하신 데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분당까지는 아니, 뭐 분당 비슷한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도출되면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당연히 출마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아마 당대표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현재 당혁신이나 여러 세대교체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분란을 잠재울 정치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결국은 이재명 의원 본인도 본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 다른 당의 입장에서 좀 보기에 조금 낙관적이진 않은 게
이 어려운 논쟁이 시작된 마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전향적인 진보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봤으면 좀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 질문, 공통 질문입니다. 원구성해야 되는데 법사위 받으려면 사개특위 좀 해달라라고 조건을 내걸었는데 일각에서는 야당이 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니 급한 거로 따지면 여당이 급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여당이 뭐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원구성 꼭 해야 되느냐는 입장이신 것 같아서 전 몹시 섭섭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민생 걱정하는 거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더 걱정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 부분 포기하고 민주당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거절하고 있는 것은 원구성에서 국회로 관심이 쏠려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싫어하시는 것 아닌가. 당장은 재미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국회는 국회에서 빛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당 활동은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원내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건 달린 법사위는 안 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뭐 국민의힘에서 원구성 자체에 대해서 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과한 해석이시고요. 당연히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그 국회 공전 상황을 막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의무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은 과거에 했던 그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약속을 지켜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빠른 논의를 통해서 국회 공전 상황을 막는 것이 양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